안녕하세요. 신소재 부분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소재란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결합 형태나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띠게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크게 저희가 4개 배운다고 했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다시 설명할게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3개 배워요. 액정, 불순물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그 다음 탄소 나노 단위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가 있고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렇게 배웁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안 넘어가네.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부터 시작할게요.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화면을 나타내는 장치를 우리는 디스플레이,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액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액정은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라는 것은 전기 신호에 대해서 같은 방향성을 갖도록 재배열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이 액정에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조절돼요. 그리고 얘 자체는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백라이트, 배경 화면에서 나온 빛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서 하나하나의 점원이 된다고 했죠. 픽셀. 얘네들이 뒤쪽에서 보면은 점묘화처럼 전체적인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를 LCD,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용도는 여기 밑에 있었죠. 우리가 보는 다 표시장치, 정보 표시장치, 고화질 텔레비전, 휴대전화 이런 데 이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 같은 전류를 흘러주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백라이트, 여기서 비춰준 빛이 액정 셀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면은 흑백이라고 했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여기에 R, G, B 요 색깔 필터를 통과하면 이 색 조합에 따라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컬러로 보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정 자체가 빛을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그리고 앞쪽에는 여러 가지 그 컬러 필터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불규칙적인 구조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흘러주면은 가지런하게 한쪽 방향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RGB 3가지 색깔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표현하게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원래 반도체는 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럼 옆에 있는 애도 4개, 나도 4개 같이 공유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잃는 일이 없어요. 즉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고요. 이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한 얘는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데 이용하고요. 트랜지스터는 신호를 증폭하는 데 이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순수한 반도체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지만
인공적인 조작을 가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순수한 규소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바깥쪽에 4개가 있는데 옆에 있는 4개하고 공유결합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건데 여기에 불순물을 넣어주면 잘 흐르게 된다고 했죠. 우선 첫 번째 어떤 불순물을 넣어주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 얘를 넣어주면 4개짜리에 한 군데 빈 공간이 생겨요. 이 빈 공간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 빈 공간 쪽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P형 반도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넣어줘요. 그럼 하나 남는 애가 생겨요. 원래 4개인데 여기 남는 애가 생겨버려요.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N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예가 다양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거, 다이오드도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많이 이용한다. 이거를 보통 IC 회로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럼 반도체는 어디에 많이 이용되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사용되는 예.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걸 감지하는 각종 감지기 이런 데 이용하고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이런 자극에 대해서 이게 있네 없네 라고 느껴지는 감지기 이용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태양전지의 소재로도 이용되고 전류를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 문질에도 이용되고 중앙처리장치나 기억장치 이런 데도 널리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신호 처리하는 데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는 데 이용하는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해줬고요. 또 하나가 전기신호를 빛이나 소리로 그러니까 또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데도 써요. 이때 빛이나 소리로 바꾸는 이런 거를 특별히 LED 반도체 뒤에 나오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모리, 저장 장치로 쓰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3번째 해당되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에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 줄여서 LED. 네, 얘는 뭐라고 써 있느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와 5개인 원소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 물질. 3개짜리가 P형 반도체였어요. 그 다음 5개짜리가 N형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P형이랑 N형이랑 결합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낸다는 거예요. 빛을. 근데 이 빛은 결합하는 어떤 애하고 했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ED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R, G, B,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요 3가지만 있으면 모든 빛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발전이 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LED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흘러주면 여기 빛을 내는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D가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고효율 저전력
장수명. 효율은 좋으면서 전력은 조금 잡아먹는,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반도체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색깔 가진 LED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잠깐의 역사예요. 우선 1960년대에 적외선 LED가 만들어졌고 빨간색 LED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러한에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록색 LED가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빨간색, 초록색 해서 신호등과 같은 정보에 이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대에 파란색 LED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즉 파란색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빛의 삼원석에 해당되는 LED를 모두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백색 LED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이게 전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LED 텔레비전의 배경 화면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유기괄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OLED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특징은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현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걸로 개발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LED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장치, 그 다음에 여기서 유기층 내에서 이게 재결합되면서 빛을 만들어낸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배웁니다. 1911년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액체 헬륨, 보통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4도씨 정도. 요거는 지금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아니고요. 섭씨 온도로 선생님이 표현했어요. 이런 온도가 바로 극저온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전기 저항이 어떨까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른 물질 가지고도 해본 건데, 다른 물질도 여기 있는 납, 주석, 수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이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고요. 아까 얘기한 특정한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게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손실되는 전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뭘 만들 수 있느냐?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여기는 전류인데 여기는 왜 자기장?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나침반이 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흐르는 전류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손실되는 전류가 없어요. 그럼 전류를 많이 흘러주면 많이 흘러줘도 버려지는 게 없네요. 그럼 센 전류가 흐르게 되고 센 전류 주변에는 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보내줄 때 분명히 중간에 전기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게끔 된다는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극저온, 극저온. 이건 실내 온도 20도, 0도, 뭐 이 정도, 마이너스 10도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도씨. 이 정도나 돼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초전도체는 기존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처럼 자석 위에 애가 떠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초전도체를 도선으로 사용하면 전기 저항이 없어서 많은 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전자석이라는 거는 우리 이거 못에다가 에너멜선 칭칭칭칭칭칭 갖고 이렇게 전류를 흘러주면 나중에 여기 이게 클립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렸던 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게 전자석. 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용하느냐?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MRI, 뭐 인공핵융합 장치, 자기 부상 열차 네, 이런 데 이용한대요. 네, 그래서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초전도체 케이블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액체 질소라는 게 써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전도체가 되려면 온도가 엄청 낮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물질이 있는 전선 주변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흘러내리지 않게끔 단열 작용까지 하겠죠.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여기 보시면은 LS 전선에서 세계 처음으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송전하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용화 기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진공병처럼 보온병 역할, 보온병 같은 애도 해줘야지만 액체 질소가 흘러나오지 않겠죠. 이런 데 쓰인다는 뜻.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전도체는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 냉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단점. 그래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이 필요해요. 임계 온도가 뭐였어요? 요 온도부터 전기저항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인 애도 이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인 77K인 켈빈 온도인 액체 지수가 어느 정도냐? 네, 요거 잠깐 먼저 볼게요. 지금 절대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거고요. 내가 섭씨 온도를 알고 싶으면 절대 온도, 켈빈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273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볼게요. 10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373 켈빈 온도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273을 하면 100도씨 섭씨 온도.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온도에서 빼기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초전도체와 임계 온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액체 질소 1911년에 이거보다 높은 물질을 발견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발견했고 현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좀 전에 섭씨 온도를 따지려면 절대 온도에다가 273을 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실내 온도 정도 되는 데서도 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93 절대 온도인 정도인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만들어진 온도들을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거인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게 보고는 되었다. 라고 하는데 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 페이지에 있죠. 전 페이지. 여기 77. 그럼 77 켈빈 온도 빼기 273 해보세요. 얼마예요? 거의 여기 77이라고 그냥 대강하면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예요.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00도는 해줘야지만 초전도체가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임계 온도라는 개념, 여기보다 낮아지는 순간부터 전기저항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기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잠깐 놔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석을 금속과 놔두면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초전도체를 놔두면 자석과 여기 보이시죠? 서로 밀어내는 효과인 뜨는 현상이 생기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용한 게 MRI 장치가 있고요. 자기 부상 열차가 있는데 MRI 장치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 이쪽에 초전도체 자석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누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액체 질소를 넣어줘요. 액체 질소. 근데 엄밀하게는 액체 헬륨도 넣어주고요. 액체 질소도 넣어주거든요. 거기까지 자세히 안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얘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단열을 해놓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고주파를 발생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 입자가 걔랑 반응해서 이런 식의 영상 장치가 나오는 건데, 아, MRI 장치가 초전도체 원리를 이용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기 부상 열차는 방법이 3개예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했을 때 그림들이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중에 초전도 방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인천공항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을 만들었긴 했으나 그 이후의 기사를 보면 허구한 날 고장이 난다라는 기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자석, 까만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석. 자, 이쪽에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있는데 얘는 이러이러한 사이에 이러이러한에 첨가해서 더 강력하게 만든 자석이다. 그 다음 얘네들은 하드디스크 헤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고 이런데 이용한다. 즉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데에 사용돼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탄소 원자. 탄소를 이용해서 현재 곽광받고 있고 좀 뜨고 있는 신소재예요. 이 탄소는 알겠지만 연필심, 흑연의 구조를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이 2가지 형태예요. 그 다음 얘네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육각형 모양. 근데 이 육각형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니 벌집 구조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투명한 성질도 갖고 있고 흑연과 같이 연필심, 전기 잘 통해요.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도 함께 갖고 있어요. 게다가 플라스틱처럼 휘어지는 성질까지 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그래핀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요즘에 영화에만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의 학생들이 이런 두꺼운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둘둘둘 말아서 책가방에 넣어갖고 나왔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핀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데 엄청나게 튼튼해요. 강철보다 200배 강해요. 근데 두께는 요거 나노예요.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자, 그 다음 전기 엄청 잘 통해요. 그 다음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휘는 디스플레이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단단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지금 많은 물질로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핀을 돌돌돌돌돌돌 말아요. 네, 여기 요거 펼쳐놓은 거 얘를 이렇게 둘둘둘둘둘 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애가 바로 누구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부릅니다. 성질은 비슷해요. 열도 잘 전달하고요. 전기도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핀도 굉장히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강철보다도. 얘도 마찬가지.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구조여서 지금 지구 우주정거장 네, 일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정거장을 달려면 우주선을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일본 애들의 꿈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하는 애를 누구로 하느냐? 요 탄소 나노 튜브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지금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200년 전에 전자계산기 컴퓨터라는 게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정말 소설이네 라고 했는데 지금 200년 후, 150년 후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여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 도마뱀 부치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우리 개코 도마뱀.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요쪽에 홍합. 요게 나와요. 네, 요거는 이제 다음번 자료에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명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테이프. 여기 찍찍이라고 하는 거. 요건 어디서 왔습니까? 독고마리 열매. 이 열매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 홍합의 족사. 홍합 수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얘가 물속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원래 테이프나 풀칠해서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금방 떨어지는데 어떻게 얘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안 떨어지지? 그래서 최근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수중 접착제. 물속에서 넣어도 안 떨어지는 접착제. 접착제. 이걸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 스티키봇이라고 해서 네, 벽을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요거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찾아가는 했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도마뱀 부치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개코 도마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나노 단위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세한 성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느다란 털들이 나노 단위로. 얘들이 달라붙는 접착력은 엄청나게 우수해요. 원래 이렇게 발바닥 붙이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다른 동물들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뒤집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접착력이 높으면 끈적거려야 되는데 끈적거림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붙고 떼내도 끈적거린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붙일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걸로 이용하면 쇳덩어리도 매달리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떼어져. 지금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연구를 해보자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르포텍스 섬유는요. 모르포텍스 나비에서 맨 처음 착안이 됐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나비 색깔이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죠. 실제 나비에 파란색 색소가 없어요. 우리가 옷감을 빨갛게 만들고 파랗게 만들려면은 그 천에다가 빨간색 색소를 타고 노란색 색소를 타잖아요. 근데 얘는 파란색 색소가 없는데도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러느냐? 빛. 내가 빛을, 즉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된 거에 의해서 내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섬유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늘색으로도 보이게 할까라는 거예요. 빛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의류, 직물, 섬유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연잎의 방수 기능 때문에 젖지 않는 그런 이제 방수천을 개발하는 데 이용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수영복으로. 상어 피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수영복. 상어 피부의 비늘이 다른 일반 물고기랑 틀리더래요. 물의 저항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런 피부 비늘로 돼 있대요. 이거 이제 확대한 모습. 그래서 수영복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물의 저항이 굉장히 낮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어를 입고 세계를 제패하다. 이 소재의 수영복을 입고 금메달을 따게 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신소재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서 시험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